네. 오밤중의 뉴스, 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 재판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요, 이 재판 중에 이제 제가 지금 이 재판을 하루 종일 좀 전체적인 내용을 좀 분석을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이 사실관계를 이렇게 증언하는 내용은 좀 그닥 많지 않고 전제가 되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진술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증인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을 때는 누구 증인의 증언이 옳으냐,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느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 전제 사실이 상당히 중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정영학의 신재 상태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좀 전체적으로 제가 좀 이걸 하나하나 좀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영학 녹취록 내용과도 좀 맞춰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심도 깊은 내용보다는 오늘 있었던 이 증언 중에서 야, 쇼킹하다. 오, 이런 증언이 나왔어? 라는 부분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정영학의 충격 진술, 천하동인 1호 유동규 아들 것? 예. 자,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유동규 아들 것이라기보다 유동규 아들 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즉, 천하동인 1호를요, 유동규는 자기 아들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처음 나온 진술이죠. 정영학이 이런 진술을 했다는 게 사실 좀 저는 당황스럽습니다. 유동규한테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들었길래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렇다면 유동규는 도대체 아들한테 준다. 아들한테 그럼 100몇 억씩이나 준다는 얘기인데, 한 140억을 준다는 얘기인데, 그럼 지 몫은 없단 말이야? 지 몫은? 이제 아들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직 미성년자예요. 그리고 현재 이혼을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양육권은 전 부인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전 부인한테 돈을 준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게 과연 120억, 140억씩 전 부인한테 돈 준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거 무슨 의미일지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오늘 되게 황당한 진술이 나왔어요. 오늘 정영학 진술은 참 여러 대목에서 황당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정영학은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검찰 쪽 그 신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요. 변호인 반대 신문에서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기도 했는데, 분명히 이 정영학 녹취록, 이 녹취록 속에서는 천하동인 1호가 유동규 것이다. 유동규가 돈 달라고 한다. 유동규가 뭐 400억 몇 억을 달라 그러는데 이것을 뭐 어떻게 해서 준다. 그래서 김만배하고 얘기를 하죠. 이거를 남욱을 거쳐서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해요. 자, 그런데 한 번도 유동규 외에 다른 사람이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검찰 진술을 하면서 검찰 쪽에 가서 참고인 진술 혹은 신문조서, 피신조서라 그러죠. 피신조서를 받으면서 갑자기 진술이 바뀐 거야. 그 전까지는 유동규 거라고 하더니 갑자기 말을 바꿔. 왜? 자,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정영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21년 어느 때쯤부터 김만배가 유동규 준다라고 하지 않고 동규네 혹은 걔네들이란 식의 복수로 호칭을 하더라. 그래서 유동규 말고 다른 힘 있는 사람이 있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돈 주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자, 그러면 묻겠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군데? 내가 보기엔 그게 김용 정진상이야. 라는 식으로 이끌어 갑니다. 딱 검찰이 듣기 좋아하는, 딱 검찰의 입맛에 맞는 얘기죠. 하지만 이 정영학은요, 몇 가지 부분에서 이 말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을 합니다. 그래, 좋아. 그럼 김용 정진상이 무슨 역할을 했는데
자, 김용 정진상의 역할이 있으니까 그 많은 돈을 준 거 아닙니까? 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영학은 유동규 가지고 안 되는 일, 유동규가 보니까 영 제대로 일을 못 하더라.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유동규 가지고 안 되겠다. 뭐 그 위에 더 힘센 사람이 있어야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그게 김용 정진상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좋아. 힘 있는 사람이 김용 정진상이다 치고, 그래서 힘 있는 김용 정진상이 니들 뭐 어떤 것 들어주되,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잘 못해요. 구체적으로 질문이 나옵니다. 이건 재판장이 질문한 건데 그렇게 얘기해요. 자, 대장동 업자들 니들이 원하는 게 있지 않았냐? 뭐 결합개발이 아니라 결합개발이 아니라 분리개발, 그 다음에 환지 방식, 그 다음에 공영개발이 아니라 민간주도개발, 뭐 이런 식의 이런 그 자신들이 그 민간 업자들이 원하는 그런 방식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걸 들어주디 된 게 있냐? 라고 하니까 정영학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니들이 받은 게 뭔데? 아, 그거요? 아, 우리가 사업자로 선정이 됐잖아요. 근데 사업자 선정은요, 사실은 우리도 뭐 기존에 앞에서도 계속 나왔듯이 사업자 선정은 사실상 유동규가 자기 입맛에 맞춰서 한 거잖아요. 이재명 시장은 뭐만 했다? 일정한 계약 조건만 정해놓고 이 계약 조건에 제일 부합하면서 동시에 성남시에 가장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성남 제1공단에 그 결합 개발을 할 수 있는 자, 뭐 이런 사람들을 선정해라는 지침만 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정한 거는 유동규죠. 유동규가 점수까지 막 뒤바꿔가면서 한가했지 않습니까? 그때 점수 뒤바꾸고 또는 뭐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고 했던 사람이 누구야? 정민용이잖아요. 심지어 거의 입찰 지침서를 거의 그 대장동 업자들이 만들어서 갖고 오잖아.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그 성남도시공사에서는 거의 리바이벌해서 배포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단순히 대장동 개발업자가 됐다라는 거는 유동규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거야. 김용 정진상까지 갈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업자로 선정됐다? 그게 김용 정진상한테 돈을 준 이유다? 사실 좀 애매모호합니다. 시기상으로도 좀 안 맞는 게 유동규가 김용 정진상한테 돈을 준 거는 2013년이고 2013년 초 뭐 그래요. 그런데 대장동 이거는 그 업자가 선정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2015년에 돼요. 제가 알기로는 보자, 이게 언제지? 2015년 4월경에나 그때 나와요. 3월 말 4월 초 이때쯤에 업자로 선정이 된단 말이야. 약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의 이 편차가 있는데 그렇게 돈을 일찍 줍니까? 저로서는 충분히 수긍이나 납득이 안 되는 대목이에요. 자, 이 점에 사실 정영학 진술이 조금 신빙성이 없습니다. 자, 그러다가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이 누군데? 그러니까 정영학이 말합니다. 유동규 아들이 3분의 1이라고 얘기해요. 처음엔 아니야. 유동규 아들이라고 얘기했다가 유동규 아들은 3분의 1이라고 얘기했다가 나머지는 정진상, 김용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갖다 붙여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말의 뉘앙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툭 튀어나올 때 그게 사실 진실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동규 아들 얘기를 하고 김용, 정진상 이렇게 나가는 거 보면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예. 근데 유동규 아들이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진술이 좀 꼬이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동규는 그러면은 그 140억이나 되는 돈을 아들한테 주고 지는 뭐 손가락 빨고 있나? 그리고 아들한테 주면 아들이 아직 미성년자인데 아직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생 정도인가 중학생인가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나이가 어려요.
그런 아이한테 140억이라는 돈을 주는 게 좀 황당하잖아요. 그럼 결국 누구를 주느냐 하면은 아이 엄마한테 주는 건데 이혼했으니까 전처잖아요. 전처한테 140억을 준다? 이 말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진짜 아들한테 준다라는 말이라기보다 이 정영학의 진술이 이 자체로서 되게 황당무계하지 않는가. 그래서 전체적인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진술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이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계속해서 정영학 진술은요, 자꾸 엇갈려요. 그리고 되게 보면은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그래야 되나? 에이, 저게 뭐야? 아니, 보면은 사람 말을 들을 때,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거나, 아니면은, 좀 석연치 않지만, 그래, 그럴 수도 있긴 있겠다, 라는 정도의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정영학의 이 진술은, 에이, 뭐야? 라는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자, 특히 어떤 부분에서 그러했느냐? 묻습니다. 자, 여러 가지 질문이 막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도 나와요. 너 김용한테 이렇게 돈을 많이 줬고 김용한테 이렇게 이렇게 뇌물도 주고 그러지 않느냐. 그럼 일단 120억 일단, 그리고 여기서 문제는 이게 120억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이 3분의 1은 김용 거다. 이거는 제껴 두더라도 이거는 현재 기소된 사실하고 좀 김용 부원장한테 직접 연관돼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정진상 실장이라면 몰라도. 근데 김용 쪽하고는 이게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김용 부분은 어디냐 하면은 그 정치자금 8억 4천만 원, 그 중에 6억 원을 받았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1억 9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건데, 이거하고는 120억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영학의 이 진술이 나온 것도 사실은 이게 언론 플레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김용 정진상을 갖다 붙이려다 보니까 급하게 추가 데코레이션이 필요했던 거고, 그 데코레이션이 유도동교 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그런 의심이 제일 강하게 들었어요. 아니, 보세요. 이게 유동규 아들한테, 미성년자한테 140억을 주려고 했다. 이게 말이 되냐고, 솔직히.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대목에서 묻습니다. 변호인이 물어요. 자, 그러면 보자. 유동규가 김용한테 뇌물 1억 9천만 원 주고, 나중에 정치 자금도 주고 그랬다는데, 김용한테 왜 줬는데?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김용이 로비 대상이었니? 로비 대상이 아니었대.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남욱 진술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남욱도 그런 얘기를 해요. 김용은 로비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김용은 오히려 우리랑 같이 함께 일을 하는 파트너랑 우리랑 지금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관리할 필요가 없었고, 자신들의 입장에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당시 이 새누리당 쪽 시의원들을 설득하는 게 더 급선무였다라고 남욱도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오늘 정영학도 합니다. 그러면서 김용은 이 로비 대상도 아니었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자, 그러면 묻죠. 야, 좋아. 그러면 로비 대상도 아니었고, 그런데 1억 9천만 원을 왜 줬니? 이런 상황이 되죠. 자, 그러다가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이 정영학 녹취록에 담긴 대목이 다시 한번 문제가 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요, 의형제를 맺었다라는 대목이 나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김용 정진상 김용 정진상 유동규 김만배까지 이렇게 의형제를 맺었다라고 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래 좋아. 의형제 맺었다 치고, 물론 김만배는 의형제 맺은 거 없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일단 있다 치고, 그래 의형제 맺고 난데 뭐가 잘 됐는데, 잘 된 거 있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정영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전까지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뒤부터 일이 술술술술 풀렸다 이거야. 뭐가 잘 풀렸는데? 자, 이 부분에서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까 했던 것처럼 업자로 선정된 거, 개발업자로 선정되잖아요. 요딴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개발업자로 선정되는 거는 김용 정진상까지 갈 이유도 없고 유동규선에서 결정이 날 수 있는 문제였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물어요. 그러면 좋아. 그럼 의형제 맺고 난 다음에 그동안 업자들이 요구해왔던 뭐 결합개발 방식이 아니라 분리개발 방식, 예? 그 다음에 환지 방식, 예? 그 다음에 민간주도 개발, 요런 거, 그 다음에 또 업자들이 요구했던 게 그거잖아요. 그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구획을 정하는 것도 자신이 마음대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업자 선정하는 것도, 예, 그 경쟁 입찰이 아니라 수의 계약으로 해달라는 거, 뭐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뭐 5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 5가지 요구사항 들어준 게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이 부분을요, 우리 남욱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남욱이 유동규를 만나가지고 한번에 쇼부를 보려고 하죠. 무슨 돼지갈비집인가 어딘가에서 만나가지고 쇼부를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5가지를 주장을 합니다. 민간 개발, 그 다음에 환지 방식, 그 다음에 결합 개발이 아니라 분리 개발. 그러니까 결합 개발이라는 게 대장동 개발과 성남 제1공단, 공단의 통합 1공단의 공원화 사업, 요거를 같이 묶어서 하는 뭐 그런 사업 방식인데 요거 다 안 된다. 다 분리해서 개발하게 해달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그 구획을 정하는 거를 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 그 다음에 또 업자 선정을 할 때 경쟁 입찰이 아니라 수의 계약 방식으로 해달라. 5가지 중에 하나도 들어준 게 없단 말이야. 그 들어준 게 있냐? 그러니까 없대. 그러면 도대체 의형제는 왜 맺었는데? 그리고 김용한테 돈을 왜 줬는데? 예? 로비 대상도 아니었다며. 그런데도 돈을 줬어. 그렇다면 뭔가 대가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왜 줬는데? 그래. 업자로 선정된. 자, 검찰이 이 대목에서 되게 승질이 났던 것 같아. 깝깝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른바 이제 검찰 측 재신문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검찰이 유도신문으로 확 들어가 버립니다. 뭐라고 얘기를 한다? 자, 아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솔직히 용적률을 높여준 거라든지 임대주택 면적을 낮춰준 거라든지 뭐 요런 게 니들이 받은 이득 아니었니? 그치? 자, 그전까지 말 못하고 있던 정영하 갑자기 네 맞습니다 라고 그런 거야. 유도신문이죠, 유도신문. 그러니까 사실 이런 장면을 그동안 너무 많이 봐왔죠. 검찰이 이렇게 약간 자신들이 불리할 것 같으면 불리한 진술이 나온다든지 혹은 이 검찰 측, 그러니까 변호인 측 신문에서 이 증인들이 제대로 답을 못한다. 자신들이 원하는, 검찰이 원하는 방식, 혹은 검찰하고 연습했던 그런 수준의 답이 안 나온 경우에는 검찰이 계속 유도를 해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지요. 뭐 그거는 유동규 때도 마찬가지고요. 남욱 때도 마찬가지고, 정민영 다 마찬가지예요. 이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은 현재까지는 사실 김만배밖에 없어요. 자, 이 상황을 보면은 검찰이 과연 이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사실을 발견을 한 건지 아니면 자신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이게 사실이라고 우격다짐을 하는지 구분이 안 가죠. 이러다가 검찰은 계속해서 이제 아마 여기서 재미를 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유도신문에 정영학이 냉큼 빠져주면서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하니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려고 합니다. 앞서서 이 김용한테 김용이 로비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김용한테는 딱히 얻어낸 것도 없다. 그러면서 또 돈은 김용 정진상한테 주기로 했다. 받은 것도 없는데 돈은 120억, 140억 주기로 했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 그죠? 그러니까 검찰 측 입장에서는 여기서
아니다. 김용도 로비 대상의 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을 이끌어내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끌어내려고 했어. 유도를 했어. 그런데 실패하죠. 검찰은 계속해서 이 정영학을 이렇게 콕콕콕 찌릅니다. 김용이라는 이름이 나오게끔 하려. 뭐라 얘기를 하느냐? 끈질기게 질문하는데, 좋다. 또 대장동 업자 니들, 니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혹은 니들이 이 사업권을 따기 위해서 당시 성남의 이 정치권에 로비를 하지 않았냐 했습니다. 누구누구한테 했냐? 아, 그때 새누리당 애들이 우리 저기 뭐 성남도시공사 만드는 것도 반대하고 또 뭐 그 신영수 의원 이쪽에 붙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쪽하고 좀 가까워서 뭐 이렇게 뭐 하여튼 뭐 자기들한테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다는 거야. 새누리당 쪽이 상당히 자기들 반대를 했대. 그래서 그쪽 사람들 로비를 해야 했다. 그래서 누구? 최윤길 의원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남 그 시의회 의장이 되면서 뭐 민주당으로 이렇게 갈아타고 막 그렇게 했는데 당적을 바꾸죠, 이 사람이. 자, 이 사람이 이게 사실 최윤길 의원이 성남 도시공사를 만드는 데 아마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한 걸로 보여요. 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렇게 이제 정량은 열심히 얘기하죠. 우리가 로비를 했던 사람은 최윤길 이런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검찰이 물어요. 그 사람 말고 또 없어요? 민주당을 대상으로는 로비 안 했어요? 자, 보세요. 정치권 누구에게 로비를 했냐? 민주당에는 누구가 로비 대상이었냐? 뭐예요, 이거? 김용이라 말해줘, 이 말이잖아. 김용이라 말해봐, 이거잖아. 그런데 끝끝내 정령하게 입에서는 안 나옵니다. 맨 처음에는 최윤길, 강한구 이런 사람한테 로비했다. 그 다음에는 윤창근, 민주당에서는 윤창근 의원한테 했어요. 뭐 이렇게 한 거야. 김용이 안 나와요, 마지막까지.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게 눈치를 줬는데, 그렇게 유도를 했는데 끝까지 김용이란 말이 안 나오니까 한편으로 이 정영학이 참 미웠을 거야. 어떻게 보면 정영학도 참 눈치가 없는 편에 속하죠. 예,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제가 지금 일단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들려드리는 거는요, 일단 뭐 재판의 전체적인 어떤 그 핵심적인 내용이라든지 핵심적인 쟁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재판에서 나왔던 황당한 얘기들을 정말 기가 막혀서 앞뒤가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어? 말이 돼? 라는 내용을 일단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갑자기 천화동인 1호의 주인으로 유동규 아들이 등장한 거라든지, 또는 의용진 맺고 뭐가 잘 됐냐 하니까 잘 된 게 없다라고 얘기했다가 검찰이 유도를 하니까 용적률 높여준 거 하고 임대주택 그거 낮춰준 거, 좀 뭐냐면 용적률을 높여주면 아파트를 더 높게 지을 수가 있잖아요. 더 높게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업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임대주택은 사실 그 사업자들이 무상으로, 임대주택이니까 임대주택 용지는 거의 무상으로 시에 기부 체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면적을 줄여주면 자신들은 사업성이 훨씬 좋아질 겁니다. 사실 대장동 업자들이 제일 그 시급했던 부분이 어떤 거였느냐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2013년 3월인가 4월인가쯤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대장동 개발은 한국판 비버리 힐즈식으로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저밀도 개발을 하겠다. 그러니까 아파트 높게 쭉쭉 올리는 게 아니라 타운하우스, 고급 주택가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었어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개발하죠. 그러면 엄청나게 손해가 난다는 거예요. 개발업자들 입장에서는 뭐 어떤 경우는 뭐 수천억씩 손해가 나는 그런 사례도 제법 있답니다. 특히 이 분당, 성남 요쪽에 이제 특히 이제 판교잖아요. 판교 쪽에 이렇게 저밀도 개발하는 거는 업자들, 건설업자들 입장에서는 땅을 치고 통곡할 얘기인 거야. 그런데 그 성남시장이 우리는 저밀도 개발하겠다 이래버렸으니 얼마나 미치고 발작 뛸 노릇이었겠어. 그래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엄청 로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비를 누구한테 했냐? 강한구, 최윤길, 뭐 김용, 정진상한테는 그 사람들은 우리 그 로비 대상 아니었다. 그런데 돈은 왜 줬냐? 업자로 선정되려고. 의용제는 왜 맺었냐? 글쎄요. 그러니까 전혀 내용이 안 맞죠.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하기는 해요. 그래서 김용의 역할이 뭐였냐, 정진상의 역할이 뭐였냐라고 하니까 유동규가 일을 잘 못할 때, 유동규 가지고 뭐가 일 처리가 안 될 때 김용과 정진상을 앞세우려고 했다. 그러니까 유동규를 앞세워가지고 시장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설득이 안 될 때 그러면 김용을 내세우려고 한 거다. 그래서 설득한 게 뭔데? 그 부분까지 잘 모른대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예? 유동규가 유동규의 힘만 가지고 도저히 안 될 때, 도저히 이재명이 말을 안 듣는다. 유동규가 그렇게 힘을 썼는데 꼼짝도 안 하더라. 그러면 누구를 쓰지? 그 다음 단계로 누군가 하나 써야 될 거 아니야? 김용이야, 김용. 우리는 김용을 그런 의미로 썼고 그래서 120억씩 주려고 한 거야 라고 했는데, 그래서 김용이 그래 설득한 게 뭔데? 그것까진 모르겠대. 참 기가 차죠. 예, 참 그렇습니다. 예, 포에니님, 대장동 재판은 언제 끝나나요? 오래 갈 것 같아요. 1심이 좀 오래 지금 벌써 올해도 지금 절반 정도 왔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쟁점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보면 좀 더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장동 재판이 크게 지금 5갈래가 돼 있고 부속된 사건까지 포함하면 총 8가지가 있고 재판부로 따지면 3개 재판부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것부터 판결을 내릴 것인가를 가지고도 사실 좀 논란이 있다. 뭐가 어디서부터 판결을 낼 것이냐도 좀 의심스럽고요. 또 뭐냐면 이렇게 하나의 사건을 놓고 재판이 여러 개로 쪼개진 경우에는요, 재판부들끼리 최종 결론을 하기 전에 회의 비슷하게 합니다. 일종의 의견 조율을 하는 거죠. 아니, 똑같은 재판을 놓고 3개의 재판부가 판결을 냈는데 그 내용이 완전히 엇갈린다든지 서로 상충된다든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어느 정도 이게 교통 정리를 할 필요도 생겼을 겁니다. 그런 과정까지 생각하면은 적어도 올해 안에는 결론 나오기 어려워요. 내년 선거 전후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이 조병구 판사의 이 성향으로 볼 때 선거 전에는 결론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동규의 이 진술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 이 유동규의 진술 증언이 지금 계속해서 뒤로 미뤄지고 있잖아요. 유동규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이렇게 거짓말 뻔뻔스럽게 하고, 그러니까 유동규가 막 아파서 진술을 못하겠다라고 해놓고서는 유튜브에는 떡 나가가지고 막 신나게 떠들잖아요. 뭐 이게 재판부에는 상당히 좀 안 좋게 찍힌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속도가 빨라질 것 같기도 합니다만 거의 한 보름 정도 유동규의 이 증언이 중단이 됐었으니까 5월 달에 거의 재판을 못 했잖아요. 뭐 이런 상황까지 감안하면은 앞으로도 재판이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공산이 커요. 재판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법원 입장에서도 이번에 김용, 정진상 이 두 분을 보석으로 석방을 해준 거죠. 한 2-3달 안에 결론이 날 거라고 봤으면 아마 보석이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뭐 추가 영장을 발부해 주든지 뭐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추가 영장 발부 안 하고 계속해서 쭉 나간다, 그러니까 보석으로 풀어줬다는 거는 꽤 오래 사건이 끌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가 사건을 정리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해요. 그런 기간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박근혜 같은 경우에도 결심하고 난 다음에 거의 2달 가까이 이 선거까지 거의 2달 가까이 이렇게 그 텀이 있었던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계산해 보면 선거가 지나고 난 다음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좀 해봅니다. 예. 자, 샛별 하나, 박영수를 잡아야죠. 50억 클럽을 잡아야죠. 뭐, 예, 뭐, 마찬 누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시방님, 예, 판사는 여러분 편이 아닙니다. 누가 한 말? 예, 아니에요. 아무도 우리 편 아니에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나마 그 검사들 편을 덜 듣는다 정도지. 에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밤중의 뉴스, 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시 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태진T님, 네, 후원해 주셨네요. 네,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늘 예, 후원을 해 주셔가지고요. 예, 제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 이렇게, 지금 댓글창에 참여를 해 주고 계시네요. 예. 변호사는 가만히 있나요? 아니, 변호사가 이번에 싸운대잖아요. 오늘 싸웠대잖아요. 예.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전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은요, 변호사들이 잘 풀어나가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자, 펑가스님, 예. 대들 때는 확실히 대들으라고요. 겁먹지 말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오늘은,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내일은요, 오늘 제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을 좀 추가로 해가지고 좀,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보면은요, 오늘 제가 미처 다 하지 못한 얘기하고요. 이게 제가 오늘 지금 재판하고 온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뒀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집중을 하다 보면 순간순간 내가 뭘 기록을 했는지 기록하면서 멍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반사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써놓은 것도 기억이 안 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판 자료를 다시 한번 쭉 훑어보고요. 훑어보고 좀 더 분석을 좀 더 해서 내일은 분석된 결과를 좀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오늘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제가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취재에 대해서도 좀 하나씩 둘씩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몇 가지 나온 것 중에서 제가 이렇게 군사 분야, 특히 이런 전쟁 분야에 대해서도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많은 말씀 드리잖아요. 제가 한때는 군사 전문 기자 쪽을 더 선호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요, 지나치게 친우크라이나 쪽 그런 쪽으로 조금 보도가 글쎄 뭐라 해야 될까, 희망 고문을 한다고 해야 되나, 아마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어 보여요. 이게 누구 편을 드느냐 마느냐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좀 누구 편을 들고 싶겠지. 특히 이 엄청난 러시아랑 싸우는 우크라이나, 이게 누가 보더라도 약자잖아. 이 약자인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 누가 다르겠습니까? 하지만 편을 드는 것과는 달리 뭐를 해야 되느냐? 전황은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요, 전황을 정말 너무 우크라이나 쪽에 붙어가지고 좀 아전인수격으로
이렇게 전달한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을 보면서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좀 현재 취재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 소개해 드릴게요. 후원해 주신 분은요. 예.